스루풋 콘스트레인트 타임즈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4년 5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부터 오늘은 첫 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늘 찾기가 목적이었거늘 스루풋 타임즈를 운영하게 된 것은 본류인 기업의 원가회계 영업손익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시켜 스루풋 회계의 단순함이 실속 있는 회계임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유튜브로 하면서 저장과 업로드에 오랜 시간이 걸려 그 시간에 티타임즈를 생각해낸 것이었다. 주제가 생존과 국가 및 기업의 이익이므로 이를 저해하는 제약, 컨스트레인츠를 찾는 것이었다. 그 제약을 찾는 과정은 기업이라면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찾는 것이 정도이지만 뉴스의 홍수 속에서는 직관밖에는 없다. 그런데 직관으로 선택된 것들이 과연 주제에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 의구심을 낼 수밖에 없다. 스스로 혹사시키면서 대상포진이 걸리면서 제가 최근에 방송한 것도 엉덩이에 대상포진 허벅지에 걸려가지고 매우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제에 합당한 제약 뉴스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선정적인 뉴스 제목에 혹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도 스루트 타임즈를 하면서 제 식견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스루풋 콘스트레인스 타임즈로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수많은 뉴스 기사 속에서 한미일 3뉴스 속에서 새길로 새지 않고 좀 더 생존 및 국익 관점에서 제약에 가까운 뉴스를 직관적이지만 선택된 뉴스를 그 근본 원인 등을 탐구하는 그러면서 양이 아닌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을 더 할 것을 보면서 작성을 했는데 결국 길어졌어요. 어, 이것은 제가 그 제약 이론을 배워서 지금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미국에서 그 제약 이론이 태동됐기 때문에 TOC, ICO라는 게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Theory of Constraint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rganization. 한국에서는 한국 TOC 협회가 이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교육한 내용들의 그 자격을 또 부여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격증 따봐야 별로 이 나이에 은퇴를 한 입장에서 내가 별로 활동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저는 나 시험 안 본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은 안 땄습니다. 60여 명의 존경하는 연사들이 선도 기업들의 이거 이제 번역이 잘못됐네요. 제약 이론 AI가 그걸 제가 좀 고쳤어야 되는데 지식, 통찰, 새로운 발전,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올해 Theory of Constraint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rganization 연례 컨퍼런스의 연사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독일 베드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나우햄헤임에서 TOC의 혁신적인 다재 다능성을 탐험해 보세요. 등록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 어플리케이션과 성공 스토리로 새로운 높이를 경험하고 TOC와 다른 방법론의 시너지를 탐구하고 사고 리더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터랙티브 워크숍을 통해 지식을 높여보세요. 프로그램을 미리 보고 지금 등록하여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이렇게 이제 홍보 메일
또 오고 그걸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옵니다. 여기 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원가 회계의 세력에 대항해 과연 발표하는 사례들 중에는 스루풋 어카운팅 실전 사례로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면서 하지만은 세계 최초로 실전적으로 원가 회계를 공략한 사람은 저 현재로서는 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골드랩 박사가 공략을 했지만은 결과를 못 보고 이 64세라는 젊은 나이에 타계를 했죠. 저보다 솔직히 젊으신 분인데 타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의 배경을 조금 소개를 했고요. 대통령실 라인 사태에 우리 기업 부당 조치에 단호 대응한다는 제목으로 이슬기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는데 굵게 표시한 거 이게 빌미를 준 게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났었는데 신고를 정부가 접수를 했대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의사를 확인했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뭘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야권의 반일 공세에 대해서 반일 조정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라인에 대한 조치 약속 야후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손지영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며 자의 주제하고 똑같죠. 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라고 성태훈 청와대 국가정책실장이 말했다는 것을 어, 전했습니다. LY가 이제 라인 야후의 약자겠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킹 당한 게 문제란 것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뭐 해킹 당하는 게 우리만 당한 거는 또 아니고 뭐 여러 정부 행정 정상만까지 뭐 먹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 참 이 인터넷 세상에 좋긴 좋지만은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어, 정부의 지원이 이것은 라인야후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국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돼 있고 정부가 라인 야후의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네이버의 진정성 있는 그런 입장을 기대한다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네이버를 만든 사람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소프트뱅크에, 어, 뭐 하도 옛날에 문정권 때 하도 곤혹을 당해가지고 CEO 자리 물러나가지고 뭔가 F5인가 뭐 뭐 뭘로 GF5인가 뭐 그거로 물러나가지고 저 골방에서 그냥 처박혀서 살고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분 매각 불가 압박 커졌다고 백봉열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도 또 보도를 했어요. 노조가 안 된다. 자기네들 또 일자리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니까 노조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어떻게 결말이 날지 자관 제 느낌 같은 느낌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보수 정권이 총선에서 지면서 뭔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달라졌다. 한국을 왕따시키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국하고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원래가 이제 코로나 전에 한국이 의장국이 돼서 전에도 한중일 회담은 있었으니까
그걸 다시 연다는 취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한중관계 초심 찾자 조태열은 역지사지로 신뢰 키워야 이벌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6년 6개월 만에 베이징 방문해 양자회담을 했다. 악수하는 입장이고요. 이 왕이는 말이에요. 노인네가 돼서도 그냥 자세가 꼿꼿한 게 이 조태열 그 외무장관은 왕이보다 좀 어릴 것 같은데 벌써 이 등이 좀 약간 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왕이 한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수교의 초심을 수호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우호적으로 함께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윈윈 협력을 목표로 고소하고 간섭을 배제하고 마주보고 앞으로 나갔으면 한다. 말이 엄청 기는데 참 외교적 수사들이죠. 간섭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과 공급망 재편 시도에 한국이 동참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악화된 양국의 상호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지자세가 필요하다고 조 장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도 좀 다룰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사진 하나 했습니다. 조태열 이견 관리의 협력 모멘텀 제로성 관계로 인식해서는 안 돼. 왕이 양국 직면 도전 늘어나 안정적 발전 추진 노력해야. 말들은 다 잘해보자 잘해보자 뭐 그런 얘기인데 정은지 김성식 두 기자가 뉴스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무장관이 한 말을 왼쪽에다가 제가 좀 옮겨놨는데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상회 신로, 신뢰 증진 이런 거 하자. 뭐 나쁜 얘기는 다 없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악화된 양 국민의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은 그 경영에서도 많이 그 쓰는 용어들이죠.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재앙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라는 게 미중 전쟁이죠. 근데 재앙 요인을 최소화한다. 글쎄 재앙 요인이 뭘까? 좀 이런 거 있지만은 에,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아니 직관적으로 뭐 탁 떠올라야 되는데 갈등보다는 협력에 어차피 갈등이 있는 건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 아, 근데 일으키지 말자고 하더라도 갈등은 나는 건데 지금 뭐 중국 애들 덤핑하는 거부터 그거부터 갈등 요인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그 젊은 그 미국 대사 했던 애가 뭐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그 잠깐 불륜으로 아마 불륜일 거로 얘기되는데 미국에서 그또 홍콩 무슨 그 언론 여자하고 짝짝꿍에서 애새끼까지 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자관 그거보다도 상호 신뢰 강화 뭐 다들 상호 신뢰 2008년에 사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우리가 됐던 거 아니냐. 근데 한국에 배신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중한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현저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요거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박근혜 그다음에 그 이명박 시대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초심을 고수하고 그 중국하고 국교 맺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공산국가하고 옛날 거 6.25 전쟁 때 그 중공군의 남침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참 잘해보자 그랬던 건데 니들이 지금 배신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안정적 발전을 추진한 함께 노력을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가 대신 때린 게 아니고 니들이 거만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적이다. 6.25 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중국으로 주적으로 본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그 부친의 생각을 저는 전승받아 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는 아마 같이 못 살 거다라는 생각이, 공산 치하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체제가 다른 나라하고 뭔 상호 신뢰를 해요? 신뢰가 할 수 없는 관계인데, 정치 체제가. 한중 외교장관 6년 만에 베이징서 대면회담, 간섭 없는 관계 발전을 촉구. 이 간섭 없는 게 미국의 간섭 없는 이런 얘기니까, 중국이 형님 조선은 옛날 이조 때 부처 꺼붕 요렇게 좀 하지 않은 게 정상화죠.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 블룸버그의 최수향 기자입니다. 간섭받지 않고 한 단계 발전하길 바란다. 이게 핵심적인 것만 딱 이렇게 꺼집어내는 그 기자의 이 식견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차원도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시진핑이가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오시다 해서 미리 얘기했죠. 총리 리창 총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일본은 내각제니까 총리 괜찮고 한국은 대통령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안 오면 우리 국무총리 내보내. 그리고 일본도 기분 나쁘면은 기시다 오지 말고 그 밑에 누구 없냐?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 해라. 응? 시진핑이 안 오는데 무슨 개똥 같은 한미일 정상회담이냐 이게요. 그러니까 시진핑 엉아는 황제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 그 조 장관은 왜 이렇게 꾸부정하냐고. 그런데 이 왕일 보세요. 떳떳하고 고든 자세 아니에요. 요게 아주 극명하게 이거는 굽신 인사하는 그런 모양새고, 이 왕위는 떡 이래 가지고 형님 앉는 자세로 못마땅합니다. 도쿄 일극 중심을 집중을 방치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인구가 계속 줄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시네마현 지사가 문제제기 지방 인구 싸움에 의미 없다. 아, 아베마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그 인구 소멸 자치제가 많이 소멸할 거다. 뭐 핵심적인 데가 니꼬나 하코다테 치치부 하코네, 하코다테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하코네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거리도 소멸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시만의 현이다. 지방이 노력해도 도쿄 흡인력이 더 강하다. 도쿄에서 20대, 30대를 고용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올리는 시책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냐? 시네마현 지사가 도쿄 일급 요거는 뭐 제목을 요거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제목으로 썼네요.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행정은 강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도쿄의 법인들한테 법인세를 왕창 올리면은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화가 자꾸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대도시 문제가 나오지 않냐. 주택난에 통근, 지장에 교통체증에 쓰레기 문제, 뭐 물 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에너지 소비, 인구 감소, 가속, 제시의 많은 리스크,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긴 주지산 모양인데요. 어, 마루야마, 요건 일본 말로 마루야마네요, 마루야마. 그런 거 돼 있고요. 좀 젊은 주지사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경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기업, 증권, 외자계 기업, 자본금 50억 이상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GDP는 전국 대비 20.7%나 도쿄가 가지고 있다.
한국은 서울 경기 지방이 인구도 50%지만은 GDP도 뭐 50% 이상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될 거고 이게 뭐 그 뭔 건지 그 잘 모르겠지만은 인구가 그 도시가 그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크게 나눈 거지. 경도만 하더라도 경도시 하나뿐이 없고 대판이 오사카인가? 오사카시도 오사카부에도 오사카시 하나뿐이 없는데 이 동경은 이렇게 많이 우리 서울은 뭐 스물 몇 개 구가 나눠져 있는데 뭔 얘기야? 그리고 요 파란색은 그 1955년의 인구 구조인데 지금 애들이 없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게 이제 애들 안 나면은 이제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딱 그 나라가 넘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동격 일국 중심에 대한 메리트와 그다음에 디메리토라고 얘네들 데메리토, 디메리토, 차관 일본이 그 가다카나 때문에 나라가 영어에 망했어요. 그 글자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만들었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일본식 영어는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항공 얘기로 비유를 해보죠. 서울 경기 지방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치해도 좋다는 것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것과 같다. 요거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저는 이게 산업 자본주의의 자연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내비둬. 비틀즈의 레디비미 요거를 제가 의역을 해서 내비둬라고 노래도 부릅니다. 노래방에 가서. 내비도 뭘 자꾸 간섭을 하느냐. 1. 조국 독도행의 극히 유감, 영토 수의 결의로 대응하겠다. 박정희 기자 연합뉴스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화장을 안 하시면은 머리도 좀 이쁘게 꾸밀 수 없나? 아우 뭐 그냥 무슨 영화 속에서 나오는 무슨 무슨 귀신같이 해가지고 괜히 믿게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나요? 또 조국이 어떻게 보면은 미남 스타일이죠. 잘생겼어요. 또 그 아줌마들한테도 인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해. 독도 방문한 조국 대표. 저는 이 조국이가 그 대만 아니 그 독도에 가서 굴종얘기라고 비판했고 성명에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 실패를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 견해입니다. 여당 시절에 MB가 방문했던 것은 문제가 있으나 야당 제3당 대표가 방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정치 행동일 수 있다. 일본의 목소리가 요즘 너무 커지고 있다. 여당을 대신해 겉으로는 여당의 굴종외교 운운하지만 사실 라인 사태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라인 사태 정치적 해법 이외에는 묘수가 없을 것 같다. 혹시 조국이 언더커버 역할을 해준 거 아닌가? 어, 그렇죠. 정부는 조국이처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조국이 사실 내가 니들 약하지만 이거 우리 한국 도와주는 거야, 인마. 속으로 그렇게 하고서 조국이가 독도를 간 것으로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가 세계 분쟁으로 동요하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시 주석 만날 푸틴이라는 제목으로 CNN 시몬 메카시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그들이 연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징후들, 그 다음에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대안을 제공하려는 공동의 야망,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떠한 수정도 정기적인 군사훈련과 외교적 교류를 하는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의 심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 찾아가는 데가 이제 중국인데 왜 근데 시진핑이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런 찍힌 사진을 제안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CNN의 저쪽에서는 니들이 갈라졌으면 좋겠어라는 심기를 좀
내비치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러시아가 더 형님 같았는데 지금은 시진핑 엉아가 더 형 같고 푸틴은 좀 동생 같고 좀 그런 식으로 국격이 변한 것 같죠. 일본인이 아직 모르는 트럼프 2기에 일어나는 정말 대단한 일, 한일 엘리트가 밀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려. 다니엘 스나이더라고 스탠퍼드 대학 강사. 한국에서 좀 오래 살았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도 살았나 모르겠는데 동아경제 온라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복귀는 동북아 핵군 확대 경쟁으로 이어질까? 미국 우선 정책 우려 아메리카 퍼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사실상 항복과 그 중국이나 북한의 영향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모든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일본과 유럽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미군에 의한 해외 주둔에 대한 거액의 지불,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고 아베 신조 수장의 방식으로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것에 괴로워 돈을 지불하고 트럼프의 어드바이저와의 유대를 돈을 지불하는 거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트럼프가 일본에서 미군을 시키려 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3, 40% 감소에 그치는 것 아닐까라고 수상에게도 조언하는 외교 정책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미군 철수는 우려사항인데 한국 측이 주둔 비용 인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철수에 발빠르게 나서지 않겠냐는 우려. 왜 우리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 패배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능숙하게 피하며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대처를 좀 미리미리 못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일본 벌써 그 아소 다로 그 자민당 2인자가 실질적으로 1인자 같은데 벌써 트럼프한테 날라가서 뭐 열쇠 무슨 금열쇠 저기 이렇게 선물하고 뭐 이런 거 벌써 뉴스에 나왔어요. 존 볼턴이 아주 그 극보수죠. 조선 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트럼프의 집요한 열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과의 장대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트럼프의 시들지 않는 신념에 대해서 회계록에서 얘기를 했고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한국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 필요성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매우 불안해져서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미군 철수 문제는 2기 때 다루시죠. 해가지고 트럼프가 히히히 웃으면서 그래? 고양이 무슨 것처럼 히히 웃으면서 2기 더 전 내가 대통령 더 해야 되겠지 그때 그랬는데 안 됐죠. 아주 그냥 대통령 다시 하려고 그냥 악을 쓰고 있어요. 악을 쓰고 있어요. 북한은 주로 한국이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역사 공부를 이 친구가 좀 안 한 것 같아, 진짜. 저보다 나이가 많죠, 트럼프가. 국방부 차관 대리 콜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우선시하며 북한은 주로 한국이 대처해야 될 문제다. 무슨 개똥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본적인 사실은 북한이 미국의 주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니들 아니면은 차라리 몰라요. 그 38선으로 왜 쪼갰는지 모르지만은 만주까지를 일본 땅으로 보고서 그 반이 딱 그 38선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합의가 돼서 38선까지만 내려와. 우리는 38선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지들끼리 합의해 놨으면 이 XX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니, 이 양키들이 지들은 그렇지 미국이 도덕을 아냐? 뭐 도덕 그 민주 어쩌고 저쩌고 얘기지만 니들도 세계 패권 국가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엘리트들은 핵무장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군이 그 철수하면서 그 베트남에 철수하고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핵해야 된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암살당했죠. 김재규한테. 아마 이 뭐라 그럴까요? 증거는 없지만 심증이 가는 것은 미국이 CIA가 조정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이 설이 어, 오히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2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기댈 수 없다. 2차 트럼프 행정부라는 미국에 기댈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외교 정책 간부는 더 깊이 파고들 말을 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과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간부가 지적하듯이 공동 개발은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미 핵분열 물질 사용국 핵연료를 재처리한 플루토늄 비축을 보유하고 있어서 H 로켓이나 H3 로켓의 장거리 운반 시스템일 가능성만 그것만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사실 만들려면 금방 막는다 하는 얘기들이 옛날부터 나왔죠.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안 했던 거지. 외무성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누가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가? 트럼프가 하는 거냐? 아니면 트럼프를 뒤에서 조정하는 아마 국제 금융 세력들이나 또 군산 복합체 뭐 그게 그거지만은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수시로 바뀌니까 절대 안 바뀌는 그런 세력들이 뭐냐? 돈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더 그런 말하자면 식견이 더 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미군이 한반도에 철수한다면은 그러면은 한국은 바로 핵무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제2의 한국전쟁은 한국은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일본 핵무장은 아주 당연히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른 결과에 어떤 게 또 있겠냐 그러면은 한국이 반미국가로 전환하고 친중화될 것이다. 한국 좌파 정권이 굳혀지고 북한에 의한 한반도가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인데 다만 많은 부유층이 탈출 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아니 나는 공산 체제에서는 못 살아요 하고서 이동안에 내 재산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중국 부유층들이 지금 도망가듯이 지금 날아갈 겁니다. 한국에서 탈출 러시로 일본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많이 가려고 할지도 모르죠. 벌써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살기 싫다. 남한 보수파에 의한 북침미 저는 요 네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치자. 그렇죠.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못 칠 거 없다. 핵 쉽게 쓰지 못한다. 재래 무기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은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겠죠? 네. 어렵네요. 트럼프 때문에. 기적의 성장에 남겨진 빈곤 노인의 고뇌. 연금제도의 미비와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극도의 빈곤에 내몰리는 노인들. 유교적 정신의 노인 존경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료급식소, 종로 상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부천인가 어디에 사는 고씨가 무료급식소 와서 아침, 점심 다 해결하고 200원짜리 커피 빠서 마시고 남들 장기 드는 거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물가가 뛰면서 밥과 꼭 반찬 세 가지에 김치도 안 묻는 허름한 식사를 내놓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런 음식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게 밥과 군찬과 삼찬이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먹는 반찬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잘 사는 사람이 오찬, 더 잘 사는 사람은 구찬, 반찬이 더 잘 사는 사람은 뭐 12찬, 24반찬 뭐 이렇게 나가죠. 고령자 지하철 택배라는 거 생겼죠. 이것도 그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하지만은 일당이 그 하루 4천에서 7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고요. 예, 한국의 최저임금제에 비하면은 싸도 너무 싸다 이게 2천 원. 시간당 보수는 한 2천 원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연금제도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인데 관련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88 올림픽 때 도입이 됐어요. 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강제연금을 나갈 때 월급도 그냥 작다고 느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9%죠. 4.5%. 그래도 기업이 4.5%를 대주니까 그나마 그 적게 뜯기는 거였는데 이거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 하지만은 지금 그거 없으면은 제가 지금 존재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래 직장에서 그나마 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또 우리나라가 정년까지 못하고 보통 50대에 잘린다는 거죠.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 한국의 그 화이트 칼라들이 가는 인생을 살아왔죠. 제가 연금 개혁에는 젊은 층이 반발하고 이런 얘기. 지금 일본이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1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9%니까 올리긴 올려야 돼요. 지금도 연금을 받는 것도 지금 일본의 한 반 가격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그 보험료를 올리고 그런데 이제 고령층만 많아지고 이제 젊은 층이 고령층이 없다면은 좋아 우리가 늙어지면은 받을 수 있어 그런 희망이 있는데 고령층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또 문제다 이런 얘기니까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런데 필자는 서울 출생, 도쿄신문 서울지구 기자를 거쳐 현재는 자유언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인으로서 그 일본 도쿄신문에 기자로 취직을 했는데 결국 이런 거에서는 그 국가 차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더 높은 자리를 못 가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 사람도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자유언론인.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맞게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신세도 아마 이 사람들 노인보다는 낫겠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연금 들었겠지? 음, 그 안정하게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잘 버티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